근현대사박물관에 있는데요. 오늘도 교수님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 모습이나 역사들을 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뭐하고 살고 있나 이런 또 반성의 시간도 좀 되는데, 이렇게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와 평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정신,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 나름대로 지향점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물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도 정신입니다. 특히 전문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함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가장 근본인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1863년에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가장 아주 핵심적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해방을 하면서 지향했었던 가장 큰 거는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것이 결국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장 첫 번째 가치도 민주주의다. 두 번째 가치도 민주주의고, 세 번째 가치도 저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앞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손을 이렇게 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교수님께서는 이 독립운동가 그분들께서 해방된 이후 우리 조국, 어떤 조국을 원했을까요? 이 세계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독립운동 했었던 정말 우리 선열들도 대한민국 무조건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하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몸 하나 죽더라도 니들만큼은 내 땅에서 싸우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 살아라. 그런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한 팀만 한 게 아니라 막 북쪽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중국, 러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서로 분단이 돼 버렸어요. 지금 마침 요즘 남북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잘해서 평등하게 잘 살고 자유롭게 잘 살아라는 거에다가 통일을 좀 이루어라 라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지금의 장면이 아닌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독립운동의 산지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평등라는 부분은 쭉 한반도의 하나의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상이고 실현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태극기를 보면서 다시 좀 느낍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박물관에서 이 민주주의를 만나다의 개념인데, 얘기해보니까 평등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독립운동이 민주주의 하라, 통일하라, 좋은 말씀만 할 수밖에 없죠. 숭고한 뜻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민주주의도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은 이게 대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성장을 해서 그 돈이 이렇게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한테 가서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정말 노동운동을 잘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말은 소득주도 성장 그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저는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소리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는 독립운동이 정말 주는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고종 황제가 항복을 해도 각 지역에서 의병을 나라가 우리거든요. 엄청난 저항정신이 있어요. 그 상징적인 것이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대한민국 힘이 있구나 느꼈을 것이고, 남북 간의 통일 세력도 저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통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힘이 저는 이 독립운동에서 저는 이미 우리가 보여줬다. 저는 민족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일본 현재에 대해서, 현재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정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호사카 교수님, 예. 그 일본의 내각의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일왕이 있고요. 예. 네, 이 사람은 지금은 산지이기 때문에 전혀 실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그 일본 국계, 내각이 있는 것이고요. 내각이 있고 국계가 있는데 내각은 그 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각 책임제죠.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두 가지 그 국계, 의회가 있고요. 예. 이원제입니다. 예. 그 중의원이라는 미국에서 말하면 하원에 약간 비슷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참의원이라고 해서 그 상원에 그 약간 비슷한 곳이 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게 일본 총리입니다. 직선제가 아닙니다. 직선제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는 이제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총재가 통상적으로 이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원내각제는요 권력을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함께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각이 만약에 의회에서 불신을 받으면 무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엄밀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의회가 서로 상호 견제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정해져 있고 의회 임기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게 따지면은 의회를 해산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의회를 국회가 해산권이 없어졌어요. 예. 헌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얼마든지 의회를 해서 다시 선거를 칠 수 있는 총리가 그 총리의 저작권을 의회 해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예를 들면 아베 내각이 아닙니까?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내각 쪽에서 이곳은 그 다시 신임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그 선거로 이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의원 그리고 하원 쪽으로 해산시켜서 신임으로 다시 선거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승리하면 다시 그 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내각제가 똑같은 내각제라고 있는 영국하고 독일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제도도 좀 틀리지만 그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이나 수준도 좀 틀린 거예요. 선택하는 폭이. 예를 들어서 자민당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다수당은 있지만 또 오래 집권도 하지만 그 다른 당하고 연정을 해야지 집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총리로 된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더라도 잘못하면 서로 간의 연정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을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다는 자체는 그런 기회가 안 생겨버려요. 그리고 좀 인기가 떨어지다 싶으면 이왕 선거한다면 내년에 할 걸 올해 해버리는 지금 분위기. 예를 들어서 자민당이라는 존재, 또 그다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저는 일본의 이 내각제 저는 늪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의 정치를 공부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일본의 케이스의 경우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고 있는 거네요. 일본의 경우는 그런 정치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 정당 없음
라는 사람들이 40% 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은 20% 정도밖에 그런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라는 정당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당포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 투표할 때 지지정당 없음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지그럴까봐 그런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정당이에요. 정당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40%는 투표를 하지 않고 또 50% 정도는 투표하지 않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라고 해도요. 50% 중에 40%니까 사실 그 국민의 20%밖에 지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 지금 아베 정권이 그 대외 침략을 부정하거나 그런 역시 역사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들이 싫어하죠. 정권을 지지할 수 없게 돼요,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면 싫어하는 국민들은 싫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생각을 안 하게, 그러니까 무관심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제 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의 장단점이 있어요. 내각제는 정당만 잘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있으되 많이 신경 안 써도 오로지 정당만 심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을 이번에 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여론이 확 돕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의 정강 정책도 보고 또 정당에 가입을 합니다. 라고 정당 가입세도 내요. 근데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꼭 그 일본하고 유럽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최소한의 그 보편적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결론 우리 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수준이 낮고 정치 무관심이란 거 아닙니까? 일본 국민이 정치 관심을 안 가져버리니까 일본 국민이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갈 때일수록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치의 내각제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 그 아베 총리는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지금의 아베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베는 첫 번째 총리를 했을 때 실패를 면밀히 분석을 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다시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정치를 발전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집권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수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발전이 거의 없다. 우리도 이제 투표율이 그런 만한 다양스러운 거는 우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무려 20대에서는 투표율이 10%포인트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보통 8개 정당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83%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는 한 당이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린 내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당마다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당이라든 아니면 중앙당이든 뭐 자익당이든 아니면 스웨디시 민주당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왜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참여한다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TV를 보면 하루 종일 봐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베 얘기가 안 나옵니까? 물론 그 뉴스에는 조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토크쇼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야기, 뭐 스포츠, 뭐 기타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 바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는 아니고요.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정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면
거의 하루에 반 정도는 뉴스가 그 정치적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오히려 뭐 다른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좀 사회적인 곳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힘을 많이 써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 이제 아베 총리가 딱 집권을 하자마자 나름대로 장기 플랜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예. 헌법을 개헌하겠다. 해서 군비 증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아주 강대 국가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자민당이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지를 얻을 때쯤 되면 의회 해산할 것을 호심탄탄 노립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만. 야, 그래서 헌법을 바꾸면 저는 이제 헌법학자니까 일본 헌법을 많이 봐요. 평화헌법 그 조항을 보면요. 정말 무기 무장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확실한 군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한 친구고 그걸 어떻게까지 경강부여를 시키냐면 막 한참 그 우리 한반도가 그 이 분위기가 상당히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이 군비 증강이 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한미 동맹이 있듯이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이 있어요. 동맹을 맺어놨거든요. 그럼 동맹의 원칙이 뭐냐면 한 나라가 침략받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개입한다. 도와준다. 그러면 북핵을 쏴서 미국을 침입하면 일본이 도와줬는데 자위돼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국제조약이 헌법이니까 군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계속 3분의 2 의석수를 확보해서 만들어서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일본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아베가 그렇게 과도하게 우익적으로 이렇게 돌면 그 일본 내 평가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일본의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예. 예, 그러나 그게 대중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아베 정권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베 정권 초기에는 경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2006년에 이르자 아베 내각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패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갈아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자민당 안에 두 가지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흐름은 뭐 원래 자유당 시절에 그 요시다 시게루라는 그때 스사인이 평화 헌법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군사 대국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말한 그 전범이라는 부분, 일본이 전범 국가였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포스 폴류입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민당이라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웃 나라들하고 잘 해보자. 그리고 일본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자민당 세력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계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작은 키시 노부스케입니다. 지금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나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 게레 만주국을 만든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리고 A급 전범 혐의자였고, 그래도 소판되어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일본은 침략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상 그쪽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히려 자민당에서 더 커졌다 완전히 커졌어요. 만약에 큰 무슨 일본 내에 무슨 큰 문제가 없으면 아베 총리의 이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9월 20일에 자민당 천재 선거가 있었고요. 또 됐잖아요. 3년. 네. 그러니까 일본 총리라는 것은 현재는 자민당 천재가 되면 일본 총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일본 총리의 임기라는 것은 자민당 천재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자민당 총재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 3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3년입니다. 아하. 네네. 그러니까 그게 크년 가는 거죠. 크년. 크년은 그 재장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로서는. 끝까지 가면요. 이제 현재 일본 정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정치 환경이 바뀌고 또 일본 국민들도 여론 지지라는 것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저는 3년을 채우고 안철 떠나서 이제 아베 총리도 지금 이 국제적인 외교 환경이라든가 국내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드는 것이 정말로 북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떤 협력 관계로 가게 되면 뭐 러시아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가 이제 남북한을 향해서 집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 전략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약간의 저는 변화 조짐은 봅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환히 보이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다면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아베 정부거든요. 일본의 정치 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아베 총리가 정치적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화작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우길기 금지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 대한민국 청년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열풍이 일어났어요. 이거 응원한다고. 예, 그거는 뭐 그 45년 이후에 그러니까 45년 이전에 그 사실 그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우길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독일의 하겐크로이츠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동북아 지역의 그러한 냉전체제 구축으로 인해서 또 연합국이, 미국이죠 사실. 미국이 일본을 좀 군사적으로 뭐 자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부활시킨 면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일본의 침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희석된 거죠. 예, 야스쿠니 신사도 소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의기력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또 독일의 하겐크로이츠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루고 오지 말아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정권이면 괜찮은데 자민당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요청해서 의기를 그냥 알았다라고 해서 내려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기를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침략 국가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베 정권은 침략을 부정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네. 예, 그것을 하지 못하고 혹시 하면 일본 내의 우파들에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또 그게 이상한 그 사람들의 전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를 걸으면 계속 배신당하고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한국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법이 발의돼야만이 이거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뭐 일본 스스로 한다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피해를 봤었던 주변 국가들, 대한민국, 중국, 더 나아가서 동남아 국가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그 일본의 침략 전쟁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일본이 지금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절대로 혼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 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징용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이것을 함께 국제적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지혜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지금 아베 총리의 지금 현재 그 내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 아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정말 이건 강요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 또 제주도에서 군함기 뭐 국제 대회를 할 때도 우길기 못 달게 한다고 들어오지 않은 모습. 이런 옹졸한 모습은 아직도 국민들이 자기들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구나. 뭐 힘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크게 반기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위상이 과거와는 틀립니다. 지금 뭐 중국, 인도, 베트남은 언제든지 일본을 능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을 했을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특히 아베 정부가 아닙니다. 일본이 편성하지 못하면 일본은 정말 외딴 섬나라로 그 낙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 뭐 우길기 같은 거 우리 법으로도 만든다라든가, 일본과의 관련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장악하게, 그 대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일본 내에서도 그 이야기를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의 양심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이 됐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안 하고 끌고 간다는 건 독재국가나 그런 거랑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결과보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고는 민주주의를 보다 완벽하게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이든 우리든 더불어서 함께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최근에 얘기하는 세계화의 주류와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는 국가가 선량하고 또 인류 보편적인 그 목표를 지향할 때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좋은 또 이 동북 아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뭐 가깝고도 먼 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하지 말고 좀 일본도 잘하길 바라고, 우리도 다시는 일본한테 안 당하려면 일본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일본은 민주주의라기보다 뭐 귀족주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몇 사람이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뭐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윗사람들이 해주니까 그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 말고 일본 국민들도 정치에 정확하게 참여해 나가면서 더 좋은 일본 그리고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선진국은 그냥 당연히 우리보다 나은 민주주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제가 좀 배우게 됐고, 꼭 선진국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민주주의라는 단어 속에 꼭 잘 산다의 개념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물관에서 만난 민주주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